자,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일단 행정행정법도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학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행정생성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게 주관식 시험이고 객관식 시험이 아니에요.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교수님들이나 강사의 어떤 요약집을 달달 암기해서 그대로 쓴다. 그런다고 해서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 선배분들한테 물어보셔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한 만약 그냥 암기만 해서 답안지를 썼다. 그러면은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보다 한 5점 정도 낮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달리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 과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했는가, 이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실제로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암기했다는 것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했다는 게 표시가 안 되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 이 답안은 그냥 학원 강사들 교재 봐서 암기해서 쓴 답안이네,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겠군, 그러면서 점수를 낮게 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본인의 생각이 법학적인 논리에 따라 전개가 되고 좀 학설 판례 암기를 좀 덜 했다 하더라도 검토나 사안포섭에서 본인의 생각이 어떤 논리적으로 좀 그 법학 논리에 따라 전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나름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점수가 합격자들의 평균보다 15점 정도는 더 높게 나옵니다. 학설 판례를 완벽하게 외워서 쓰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점수는 훨씬 더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주관식 시험에서는 그 과목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답안지에 표현해내는 그런 어떤 방식이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행정쟁송법도 법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히 이해를 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당연히 법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만약 이해를 못하면은 행정쟁송법을 혼자 공부하시던 뭐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던 간에 이해가 잘 안 돼.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답안지를 쓸 때 결국 뭐예요? 이해가 안 됐으니까 본인의 논리를 가질 수가 없고, 본인의 어떤 법학적인 논리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암기해서 쓰자, 이런 식의 답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하게 되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리고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결국은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과목은 한 2개월 정도 남겨두고 바짝 암기를 해서 하시면은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거라면, 2차 과목은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암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2차 과목에서는 무조건 이해, 이거를 해야지 득점을 한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냥 나는 암기해서 행정쟁송은 암기만 해서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보다 한 5점 낮게 받겠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지금부터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죠. 그냥 편하게 그 1기나 2기 때부터 해서 그냥 강사들의 어떤 요약집 이런 것들만 암기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암기한 거 그대로만 쓰시면, 그러면은 이제 평균 점수보다 5점 정도 이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부터 머리 싸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 과목에 대해서 전략을 잡으실 때 내가 행정쟁송은 이거는 내가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 이거는 사람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난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내 나름 논리로 답안지를 쓸 수 없다라고 평가가 되시는 분들은 행정쟁송을 공부하실 때 시간을 좀 적게 투자해서 하시고, 다른 과목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그 과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시면 돼요. 단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행정쟁송법은 양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그 시간 투자를 하시면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의 논리를 갖는데 별 어려움은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과목 자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양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과목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양도 많고 노동법 같은 경우 되게 양이 많잖아요. 근데 행정쟁송법은 양이 일단 적어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럼 이제 이해를 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리 어떤 학문에 대해서 행정쟁송법이란 학문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2시간 내에 여러분들 2시간이 아니죠. 100분 내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답안지에 표출이 돼야 돼. 한마디로 이제 답안 작성을 해보셔야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답안 작성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답안 작성해봤자 이건 그냥 자기가 암기한 걸 그냥 그대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잖아. 이건 그냥 중노동이지.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 그렇죠? 그냥 암기만 한 거 그냥 그대로 표현해낸다 그러면 그냥 복사하는 거잖아요. 손으로 필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암기한 거 그냥 그대로 답안지 쓰는 거, 이거는 답안 작성 연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해한 거를 답안에 옮겨 적는 거,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답안 작성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중에 이제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하는 거예요. 답안 작성을 처음부터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해가 된 거를 표출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 왜냐면 아무리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제로 여러분들 답안에 표현해내지 못하시면은, 그러면 뭐 교수님들 입장에서 답안만 보고 채점하는데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에 있는 이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이거 답안이 뭔가 조금 이상한데, 뭔가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경우가 많겠죠. 당연히 답안 작성, 이해한 거를 표현해내는 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해한 거를 표현해내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 검토, 사안포서, 검토와 사안포섭이라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달 암기한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안을 적용할 때 이 사안에서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왜 옳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교수님을 설득하도록 답안 작성을 하시면은,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연습이 안 되면 이것도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한 게 바로 여기서 표현이 되니까 교수님이 그걸 보고 이 친구 내가 이 문제 낸 거 왜 냈는지 이해가 됐구나, 공부 열심히 했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이해,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이 두 가지가 이제 답안 작성 연습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이해는 이제 연기나 일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위해서 이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은 결국 2기나
3기 때 본격적으로 한다. 물론 1기 때도 모의고사를 보면서 답안 작성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그 분야 쟁점에 대해서 이해했는지를 그냥 이해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테스트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2기나 3기 때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해한 것이 답안지에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표현된 방법을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 이제 연기 강의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법이라는 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렵다 하더라도 강의 내용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굉장히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최대한 쉽게 강의를 하긴 하겠지만 내용은 굉장히 깊이 있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어떻게 연기 첫째 시간에 할 걸로는 이제 법학의 기초. 그러니까 법대생들이 법을 배우기 전에 1학년 1학기 때 법학 통론이라는 법학 개론이라고도 하고 통론이라고도 하는데 법학 통론, 법학 개론이라는 한 학기에 걸쳐서 배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프린트가 나가 있는데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쟁송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행정쟁송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씩 보면 법.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준수해야 되는 규범에는 여러 가지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 중에 하나가 법이라는 규범인데요. 그럼 법이라는 규범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준수해야 되는 규범 중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력이 행사된다. 이게 이제 법이라는 규범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다른 윤리규범, 도덕규범 이런 거는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준수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뿐 국가의 공권력으로서 경찰이 그 사람을 체포해서 검사가 형사소송 제기해서 판사가 형벌을 부과해서 교도소에 가두진 않아요. 국가가 강제로 행사하진 않죠. 근데 법이라는 규범을 위반하면은 바로 경찰이 그 사람을 체포해서 검사가 형사소송 제기해서 형사법원 판사가 형벌을 부과해가지고 국가가 그 사람을 강제로 가둡니다. 아시겠죠? 바로 형법이라는 법에 보면은 250조에 살인을 하지 말라고 모든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어떤 살인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뭐예요? 공권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강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형벌을 부과하죠. 거기에 비해서 어른한테는 반말하면 안 된다는 윤리규범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도덕규범을 위반해서 어떤 애가 어른한테 반말했다. 그래서 그거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윤리규범 또는 도덕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사회적으로 비난, 그 애한테 또는 그 애의 부모한테 비난을 갈 뿐 법적으로 법을 위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경찰이 그 애를 체포하진 않죠. 이렇게 법이라는 규범은 다른 규범과는 달리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력이 행사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속칭 이제 노동법규죠. 이런 것들도 그런 법규에 의해서 사용자들이나 근로자들, 특히나 이제 물론 사용자지만 사용자들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사용자들이 그 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규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를 위반해서 어떤 부당노동 행위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국가가 개입을 해서 바로 노동부 장관이나 여러 노동위원회 같은 기관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용자들한테 강제력을 행사하죠.
그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력을 여러 가지로 행사하도록 합니다. 이런 측면이 이제 법이라는 규범과 윤리 도덕 규범과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법의 종류, 분류라고도 할 수 있고 종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법의 분류 또는 종류 했을 때 형태에 따른 분류랑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법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은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형태의 법을 우리가 성문법이라 하고,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법을 불문법이라 하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형태의 법, 그리고 성문법의 형태로 법이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 대다수의 국가를 성문법 국가라고 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영국과 미국은 불문법 국가라고 해서, 영국과 미국에는 법의 존재 형태가 우리나라처럼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전에 문자화되어 있는 형태로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의 형태로만 법이 존재합니다. 영국과 미국은.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불문법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영국과 미국의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야 그 대한민국 법전에 있는 헌법이나 법률 같은 문자화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아, 내가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그럼 영국과 미국의 국민들은 어떠한 내용이 영국의 법이고 미국의 법인지가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떠한 내용이 영국과 미국의 법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영국 연방대법원이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미국의 법이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영국의 법이다, 불문법이다 라고 딱 판결을 내리면 그게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 미란다 케이스 같은 아주 유명한 사건들도 있다시피, 미란다 케이스, 그러니까 미란다 사건, 미란다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인데, 바로 미란다라는 그 살인한 사람을, 범죄인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그 경찰 FBI가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할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체포한 거야. 근데 이러한 체포 행위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불문법으로는 경찰이 범죄인을 체포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권과 묵비권을 미리 고지한 다음에 체포해야 된다는 미국의 불문법이 있는데, 그러한 불문법에 위반해서 위법하게 체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위법한 수사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는 뭐예요? 그 미란다 판결 이후부터는 그것이 경찰이 범죄인을 체포하거나 증거 수집할 때 이런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권과 묵비권을 고지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불문법으로,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불문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경찰들이 범죄인 체포할 때는 수갑을 채우기 전에 반드시 그 얘기를 먼저 하죠. 영화에서도 참 많이 나오죠. 단지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러한 미란다의 내용이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들이 그 범죄인을 체포하기 전에는 먼저 변호사 선임권과 묵비권을 고지를 합니다. 아시겠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데 묵비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권리니까,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하니까. 변호사 선임권이야 뭐 상관없는데, 참고로 묵비권은 행사가 됐을 때 형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행사할 수는 있어. 근데 판사 입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어떠한 얘기도 안 한다, 그러면은 자신이 범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량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묵비권을 행사할 때가 있고 행사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아무 때나 묵비권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경찰에 체포가 됐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그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다. 뭐 이런 게 만약 주변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는 어줍지 않은 네이버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의외로 요즘에 물론 잘 돼 있어. 네이버나 유튜브에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잘 돼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개별 사건을 많이 맡아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됐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 형태는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의 형태로 전제해. 그럼 우리나라에서 형태에 따른 분류 중에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으로 뭐가 있느냐? 일단 헌법이 있죠. 헌법은 최상위의 법, 바로 국가의 최고의 법이죠. 어떤 것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행위는 우리가 위헌이라고 해서 그 위헌, 만약 국회가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요. 위헌 결정을 내리면 당의 법률은 모든 국민과 관계에서 더 이상 법이 아니게 됩니다. 법이 아니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준수할 의무가 발생 안 하게 되죠. 아시겠죠? 헌법이 하여튼 어떤 것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이라서 헌재가 여러 가지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였죠. 그때 헌재가 결국 그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된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서 뭐예요? 탄핵 결정이라는 걸 내려서 대통령조차도 뭐예요? 파면해버렸죠. 대통령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그 국가의 법 중에 최상위의 법이다. 어떤 것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헌법은 그 모든 국가의 최고의사에 해당하는데 근데 이 헌법이 왜 그러느냐? 왜 헌법이 국가의 최고의사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논리적으로 법논리적으로 본다면 민주주의는 바로 뭐예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법 중에 주인인 국민이 직접 만든 법은 바로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민주주의 국가하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야. 근데 이 주인인 국민이 국민투표라는 걸 통해서 직접 만든 법은 오로지 헌법 빼고는 없습니다. 모든 법 중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만든 법은 오로지 헌법 빼고는 없어요. 헌법은 당연히 뭐예요? 국가의 최고 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만든 법이니까. 다른 법들은 주인이 직접 만든 법이 아니에요. 종들이 만든 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노예들이 만든 법이라면 그냥 그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헌법은 주인이 직접 만든 법이니까 최고의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참고적으로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건데 그래서 민주주의는 결국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주제 하에서는 국가의 주인이 군주였기 때문에 국가의 의사를 군주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했지만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와서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에요. 그럼 국가의 의사는 주인인 국민이 결정하는 게 당연히 타당하겠죠. 근데 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민주제라는 게 있고 간접민주제가 있죠. 네, 간접민주제
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국가의 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국민투표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헌법을 이런 식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국회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의해서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붙여서 국민이 그 개정된 헌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찬성을 해야만 헌법이 개정됐지, 국민이 만약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헌법은 조문 하나, 글자 하나도 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는 헌법을 개정할지 안 할지,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할지 안 할지를 국민이 직접 찬성 반대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의 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라 해요. 간접민주주의, 선거죠. 그리고 간접민주, 대의민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선거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의사를 주인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대리인, 바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거를 통해 뽑아. 그래서 그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뭐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 이거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자신의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의사를 결정한다고 해서 한 단계가 거쳐가잖아. 그래서 간접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하에서는 당연히 직접민주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것이니까 타당하겠죠. 근데 직접민주를 항상 처리할 수 없는 이유는, 옛날에야 국가가 행하는 활동이 뭐 1년에 국가가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될 건수가 한 1년에 1000건 정도밖에 없다. 그럼 1000건 정도밖에 없으면은 국민이 1000번 정도만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주면 되니까, 뭐 1000번 국민투표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하루에 뭐 3번씩 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긴 했지만, 지금의 어떤 복잡한 지금 현대 국가에서 국가가 하루에 해야 될 결정이 한 1억 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1억 개의 결정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일일이 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전자투표로 해서 클릭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1억 개씩의 클릭을 해야 돼.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의사결정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아시겠죠? 단지 너무나도 국민한테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라든지 통일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 그런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명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대한민국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의 법으로서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서 만든 법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이라는 게 있죠. 뭐 무슨 법, 뭐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이런 법이라는 용어로 보통 끝나면 그런 것은 이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죠. 국회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만든 그 성문법을 법률이라 하고, 그다음에 국제법,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런 걸 이제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조약,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성문법으로서 그런 조약에 위반돼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럼 그런 위법한 행위, 우리가 법에 위반된 행위를 위법이라고 하잖아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그다음에 명령과 규칙. 자, 명령과 규칙 했을 때 이 명령은
행정부가 만든 성문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명령과 규칙할 때 이 규칙은 행정부가 아닌 국회, 법원, 헌재, 그 다음에 선관위, 이 행정부가 아닌 국회나 법원, 헌재, 선관위가 만든 성문법을 규칙이라고 해요.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명령과 규칙할 때 규칙입니다. 참고로 이제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국민이 직접 만든 법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3가지인데 실제로는 이제 5가지가 될 수 있는데, 국가 권력을 크게는 3가지지만 어쨌든 사실은 이제 5가지로 나눠서 각각 그 국가, 대한민국의 어떤 의사를 결정해서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인인 국민이 자기가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서 권력 행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헌법이라는 국민이 직접 만든 법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각각 다른 기관한테 부여합니다. 이거 우리가 권력분립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그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한 기관한테만 부여하게 되면 뭐예요? 그 기관이 권력이 너무 세니까 독재로 흐르게 돼서 뭐예요? 오히려 주인인 국민을 탄압한단 말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여러 개로 분립해가지고 각각 다른 기관한테 부여한 거예요. 그럼 다른 기관들끼리 상호 견제를 통해서 주인인 국민을 탄압하지 않게 되겠죠. 여기 이제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 정부, 법원, 헌재, 선관위, 이렇게 5가지 기관이 헌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때문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에요. 행정부의 수반. 국회의 수반은 국회의장, 법원의 수반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수반은 헌법재판소장, 선관위의 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렇죠? 지금 이제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자, 한마디로 대통령과 국회의장과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등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 국회의 수반이 아니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대통령이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법원의 수반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법원의 수반이 아니에요. 판사들한테 대통령이 이렇게 판결 내려라고 명령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5개 기관은 대등 관계지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우리가 뽑을 때도 국회인 경우에는 뭐예요? 국회직 8급 또는 입법고시라는 시험이 다르죠. 정부,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이 바로 공채시험, 5급 공채, 7급 공채, 9급 공채, 이런 공채시험이 바로 뭐예요?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 뽑는 거고,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뭐예요? 법원행시 또는 법원직이라고 따로 시험을 봅니다. 헌재와 선관위도 따로 시험 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문법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죠.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성문법이고, 규칙은 그 지자체 장이나 교육감이 만드는 성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성문법, 서울시 의회가 만드는 그 서울시 조례, 이런 게 이제 조례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교육감이 만드는 성문법. 조례 규칙할 때 규칙은 지자체 장이나 교육감이 만드는 성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시장 규칙, 서울시 교육감 규칙,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렇게 성문법가이기 때문에 법의 존재 형태가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이 5가지의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성문법만 적용해서 보니까
너무나도 불합리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 정의, 성문법만 적용해서 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고 보니까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불합리한 결론이 나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야? 불문법,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불문법이 필요하죠. 불문법으로 관습법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을 법으로 인정하는 이런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관습법으로 인정된 것 중에 관습헌법이라고 해서 불문헌법으로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헌법으로 인정되는 게 헌재 재판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요걸 이제 관습헌법, 불문헌법으로 인정해가지고 그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헌재가 불문헌법 위반의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 내려서 수도 이전을 막은 적이 있었죠. 아시겠죠? 근데 그런 건 됐고, 왜냐하면 시험 문제 어차피 행정쟁송법에서는 노동법이나 이런 거와 달리 노동법에서도 잘 안 나오지만 행정쟁송법에서는 관습법이라는 불문법의 형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리. 바로 서양에서 이제 정의죠. 조리죠. 근데 그냥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해 사안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고 성문법도 적용해보고 관습법도 적용해봤는데 거기에 따라 판결 내리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불합리한 결론이 나와. 이런 경우에는 최후의 불문법인 조리, 바로 정의라는 최후의 불문법을 적용해서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사건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성문법에 보면은 국민이 어떤 경찰관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경찰관은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문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률에 따르면 국민이 어떤 위험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경찰관은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재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는 행정청의 자유로 재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자, 이런 사안에서 A라는 그 조직폭력배에 의해서 감금돼서 성매매를 강요받는 A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밖에 새창살 밖으로 보니까 감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좀 도와달라. 근데 경찰이 그걸 쌩까고 지나갔어. 그래서 결국 그 여성이 결국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유가족들이 경찰이 도움을 요청받았는데도 쌩까고 지나간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니까 국가는 국가배상을 해라라고 소송 제기를 한 거야. 근데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돼서 소송에서 그 유가족들이 이기려면은 당해 경찰관이 그라고 쌩까고 지나간 행위가 위법해야 되거든요. 법에 위반돼야 돼. 근데 성문법인 법률에서는 그렇게 국민이 그 도움 요청했을 때 경찰관은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발동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는 성문법 위반의 위법이 없어. 왜? 발동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돼 있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요청을 받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경찰관이. 성문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발동을 안 한 것 자체, 쌩까고 지나간 것 자체가 성문법 위반의 위법은 없어. 그리고 불문법인 관습법, 조상대대로 내려온 관습적으로 관습에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 단지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 조리, 바로 최후의 불문법인 조리 위반의 위법이 있어서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유가족들한테 승소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왜냐? 실제로 국가라는 게 뭐냐?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게 국가의 일체적인 임무 아니냐? 경찰이 왜 있는 거냐?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이나 관습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어서 국민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경찰관은 조리에 의해서
경찰권 발동, 바로 도움을 요청에 대해서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조리상 의무가 있는데 그 조리를 위반해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리라는 불문법 위반의 위법이 있으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다라는 그냥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법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법을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법이 형태가 아니라 내용에 따라 만약 분류를 하게 되면은 형태가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지법, 행위법, 구제법 또는 뭐 절차법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구제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법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은 조지법, 행위법, 구제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행위법인데요. 행위법은 뭐냐? 법의 형태가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그 법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사람과 인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행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행위와 관련된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행위법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내용에 따른 분류로 봐서 행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때 사람은 뭐냐? 일단 사람만이 권리 의무가 갖는다. 이건 이제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람만이 권리 의무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것은 뭐예요? 권리 의무를 못 갖습니다. 아시겠죠? 사람만이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고 사람이 아닌 거는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개나 고양이한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이런 식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개나 고양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없어요. 오로지 권리 의무는 사람만이 가집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만이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고 사람이 아닌 것은 권리 의무를 절대 가질 수 없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사람,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에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자연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인. 또 자연인은 언제부터 자연인이 되느냐, 사람이 되느냐 했을 때 판례에 따르면 진동설. 그 다음에 언제부터 자연인, 사람의 지위가 소멸되느냐, 그래서 권리 의무를 못 갖게 되느냐 했을 때 판례는 맥박정지, 심장이 멎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때문에 아직 진통이 오기 전 태아는 아무리 뭐 임신 9개월이라 하더라도 자연인, 사람이 아니에요. 권리 의무를 못 갖습니다. 그러므로 진통이 오기 전에 산모의 배를 때려서 태아가 죽었다. 이런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죄로 처벌되는 거죠. 왜냐하면 살인할 때 이는 자연인을 얘기하는 건데 아직 진통이 오기 전 산모 뱃속에 있는 태아는 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살인이 아니라 낙태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인.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이 인정된 사람을 얘기를 하죠. 자연인과 달리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이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해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탄생된 법인은 뭐 사단법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법인으로,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법인으로 인정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한 재단법인이고, 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 SDI, 주식회사 삼성 전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라는 자연인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람이고, 또 주식회사 삼성전자랑 주식회사 삼성물산은 전혀 다른 법인이에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토지에 대해서, 토지라는 재산권에 대해서 삼성전자한테 돈을 받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삼성물산은,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물산은 독립된 법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삼성그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거는 이재용 씨라는 자연인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삼성물산 이런 수십 개의 법인을 묶어서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삼성그룹은 법인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됐고, 대한민국 국가도 법인이죠. 대한민국도 법인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당연히 파산하는 거죠. 국가 부도라고 하죠. IMF라는 게 왜 왔어?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달러를 빌렸는데 국가가 달러를 갚아야 될 시기가 왔는데 못 갚는 거야. 그럼 이제 파산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파산은 막아야 되니까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세계은행 같은 거죠. 은행한테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이 야, 돈 좀 빌려줘. 근데 은행이, 세계은행 IMF가 돈 빌려줄게. 500억 달러. 그래, 그거 뭐 네가 돈 갚을 수 있게 빌려서 파산은 막아줄 테지만 대출 조건이 좀 까다로워 하면서, 그 대출 조건이 IMF의 입맛에 맞게 우리나라 경제를 변화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IMF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제 뭐랄까요, 근로 유연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야말로 노동자들을 이렇게 해고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IMF 이후에 IMF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출 조건을 이행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간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동 탄력성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완화돼서 해고가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될 수 있었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약간 외국의 구미에 맞게, 그러니까 미국의 구미에 맞게 좀 변화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다가 이제 그 대신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단합을 잘 하셔가지고 IMF의 빚을, 대출받은 금액을 금세 갚아버렸어. 금세 이제 돈을 갚아버리니까 뭐예요? 당연히 굳이 IMF가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대출금을 다 상환했는데. 그러니까 너 나가 그래가지고 IMF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 시기가 돈을 빌리고 나서 갚았던 시기가 굉장히 짧았어요. 세계적으로 그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나마 좀 우리나라의 국뽕을 가질 만한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모으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IMF를 일찍 졸업해서 그나마 나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어떤 국가도 법인으로서,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400조를 거둬들였는데 어떤 지출을 500조 해야 된다. 그럼 100조라는 어떤 채무, 바로 100조라는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계속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국가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긴 하겠죠. 근데 재정 적자를 그렇다고 줄인다고 해서 400조의 세수, 세금을 통해 400조를 대한민국이 거둬들였는데 100조밖에 안 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가가 하는 일이 없게 돼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뭐예요? 적자 생존에 몰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적자는 국가는 돌려막기 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자는 당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과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이
두 가지 법인이 있어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울산, 부산, 뭐 광주, 인천 이런 광역시들, 그다음에 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도,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요거는 특별한 거니까 사실은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 자치구라고 하죠. 도 밑에 있는 시군. 얘들은 서울특별시도 법인이지만 강남구도 서울특별시와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서울시라는 법인으로부터 월급 받고 강남구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강남구라는 법인으로부터 월급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분당구, 판교구는 법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이 아니에요. 왜?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 여기 경기도도 법인이고 성남시까지는 법인이야. 성남시 밑에 있는 분당구와 판교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에요. 분당구와 판교구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는 성남시라는 법인한테 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는 부자죠. 왜? 그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그런 걸 걷는 데 있어서 판교구나 분당구 주민들이 돈이 많잖아.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걷으니까 성남시는 부자인 거고. 거기서 뭐 연천군이라든지 철원군 또는 뭐 해남군 이런 데는 뭐예요?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도 많지가 않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지방세를 많이 걷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인 경우에는 큰 사업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 또는 국공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공유, 국공립 했을 때 국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법인이 직접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국립하면은 국가라는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법인이 직접 운영합니다. 서울대 교수들과 직원들, 서울교대 교수들과 직원들은 국가라는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이에요. 아시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공립이라고 했을 때 이 공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초중고등학교, 사립이라는 게 있고 공립이 있죠. 보통 사립은 그 일반 그 국가지자체가 아닌 일반 그 사인들이 재단법인 만들어서 그 재단법인이라는 그 사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공립초중고등학교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공립초중고등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와 직원분들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으로부터 월급받는 지방공무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공립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서울시로부터 월급받는 서울시 교사고, 서울시 공무원이고, 경기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분들은 경기도라는 법인으로부터, 공립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경기도라는 법인으로부터 월급받는 경기도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교사분들, 공립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뽑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가 서로 달리 뽑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공유, 또 국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유하면은 국가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거고, 공유하면은 지방자치단체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유재산하면은 국가한테 소유권이 있는 재산이고, 공유재산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한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는 하여간 독립된 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랑 그 국가는 서로 삼성과 현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된 별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국가가 어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놓고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국가한테 소유권이 있느냐 아니면 서울시한테 소유권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됐고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는 거는 했는데 권리 의무를 하기 전에 자연인인 경우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손이나 발, 입 이런 손이나 발, 입과 같은 그런 어떤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관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하면 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근데 이거를 돈을 누구한테 한 20억을 받고 만약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매매계약서에 제 손이라는 제 손을 통해서 김정일 이름 쓰고 사인을 하면 돼요. 이렇게 자연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할 때 자연적으로 형성된 손이나 발, 입, 눈, 귀 이런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관을 통해서 행동을 해. 근데 법인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이 어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매매 계약을 통해서 팔아서 소유권을 넘기고 한 대금으로 돈으로 한 1,000억 정도를 받고 싶어.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대한민국이 직접 나와서 대한민국 쓰고 사인할 수 있습니까? 자연인은 제가 나가서 제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 손을 통해서 사인하면 되는데 법인은 자연인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손, 발, 입과 같은 기관 어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자연인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조직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자신의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게 일정한 직무범을 부여합니다. 이 일정한 직무범이라는 게 바로 권한이죠. 권한 또는 권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자연적으로 형성된 손발, 입과 같은 기관이 없으니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손발, 입에 해당하는 게 필요한데 손발, 입이라는 기관이 없으니까 조직법을 통해서 그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게 일정한 직무 범위, 바로 권한을 부여합니다. 근데 이 기관은, 법인의 기관은, 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의 기관은 사람이 아니죠. 법인이 사람이지 기관은 제가 사람이지 제 손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만이 갖는 권리 의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제 손이 누굴 때렸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해야 될 의무는 자연인인 제가 지는 거지 제 손이 지는 건 아니죠. 손은 기관이니까 권리 의무를 못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법인도 기관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는 기관이 사람이 아니니까 법인한테 기속되는 거지 기관한테 기속되지는 않죠. 기관은 손발, 입에 해당합니다. 기관에게 일정한 직무 범위, 바로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죠. 이거는 뭡니까? 자연인인 경우에는 손의 직무 범위, 악수하고 글쓰고 여기 던지고, 입의 직무 범위, 말하고 먹고, 눈의 직무 범위, 보고, 귀의 직무 범위, 듣고, 이렇게 자연인인 경우에는 기관들의 직무 범위,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이 손이나 발 같은 기관들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직무 범위가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어. 근데 법인인 경우에는 조직법을 통해서 기관을 만들다 보니까 이 기관들이 법인을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법을 통해서 그 기관들에게 일정한 법인을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직무 범위, 바로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조직법상 부여받은 권한 범위, 그러니까 직무 범위 내에서 어떤 행동하면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돼서 법인한테 기속되지만, 반대로 기관이 조직법상 부여받은 권한 범위를 뛰어넘어서 권한도 없는데, 그러니까 조직법상 권한을 부여받지도 직무 범위를 부여받지도 않았는데 어떤 행동했다.
그거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요. 법인한 행위로. 마치 제 손의 직무 범위는 뭐 글 쓰고 뭐 이렇게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제 손의 직무 범위를 뛰어넘어서 조직법상 권한이 없는데도 손이 막 음식을 만지면서 음식을 먹는다, 손으로 먹겠다. 그래서 손이 음식을 만진다고 실제로 제 그 음식이 제 윗속으로 가서 흡수가 됩니까? 영양분이?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동장이라는 국가라는 법인의 기관 중에 동사무소 동장이 계엄 선포했어. 그럼 동사무소 동장한테는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의 조직법 조항상 계엄 선포할 권한이 없잖아.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동사무소 동장이 한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법인이 한 계엄 선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 동사무소 동장이 술 취해서 미친 짓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계엄 선포한 걸로 인정되지 않아서 계엄군이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조직법은 법인의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 일정한 직무 범위, 권한을 부여해서 그 기관이 조직법상 부여받은 권한, 직무 범위 내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이제 곧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 조직법이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은, 특히나 국가라는 법인의 기관을 만드는 정부조직법이라는 이 조직법은 우리가 권한을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기관들의 권력, 권한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 정부조직법이라는 조직법을 개정해서. 그래서 이 기관들의 권한, 직무범위, 권력이 변경됨에 따라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한테 국가가 행하는 행위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검찰이라는, 검사라는 그 국가라는 법인 밑에는 검사라는 기관한테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조직법상 부여됐거든. 국가를 대표해서 그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라는 기관한테만 부여됐어. 그러니까 경찰은 범죄 행위를 범한 범죄인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도 없고 기소할 권한도 경찰이라는 기관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체포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청장이 만약 그 놈을 잡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초임검사가 풀어줘요, 수사권도 없으면서 라고 풀어주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 할아버지라도. 왜? 조직법상 경찰청장이라는 기관한테는, 경찰한테는 국가를 대표해서 범인을 체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거든. 오로지 검사한테만 그런 권한이 있었어. 그래서 검사의 명령에 의해서만 경찰이 체포하거나 수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라는 기관이 워낙 권한이 조직법상 막강하게 부여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 왜냐하면 사람이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으면은 당연히 행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남용할 수밖에 없어. 권력이 막강하면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아시겠죠? 권력을 행사해도 처벌받지 않고, 왜냐하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한테 있으니까 검사가 뇌물을 받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이상은 처벌되지가 않아. 왜? 자기가 처벌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그런 경우 많지 않거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경찰한테 수사권 정도는 경찰이라는 기관한테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넘기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검경, 어떤 수사권 조정, 이 조직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는 논의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법은 개정돼서 경찰한테 대부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이 넘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검사라는 기관한테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막강한 권한이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사적으로 그냥 알아보시고, 지금은 굳이 알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이 조직법은 법인의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 일정한 권한, 직무 범위를 부여하는 그러한 법을 이제 조직법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직법 개념이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조직법은 법인의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을 만들고 기관에게 일정한 직무 범위, 바로 권한 부여. 그러니까 당해법이 법인의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게 일정한 직무 범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형태가 불문법이든 성문법이든 법의 내용이 법인의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 일정한 직무 범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 그거는 바로 조직법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됐고, 그럼 이제 권리 의무.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권리라는 것은 뭐냐?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 의무는 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될 부담, 부속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의무는 큰 의미는 없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될, 또 하지 말아야 될, 법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부담, 구속을 얘기하는데 핵심은 이제 권리예요.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 있더라도 그 이익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 그거는 권리가 아니고, 또 법이 보호한다 하더라도 그 법이 보호하는 게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불특정한 모든 국민의 이익.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익이라 하거든요. 불특정한 모든 사람의 이익. 이걸 우리가 공익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한 모든 사람의 이익. 이게 이제 공익이라고 했을 때 바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공익. 이거는 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법에서 의사들한테 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될 의무, 모든 의사들한테는 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자, 그런데 A라는 환자가 B라는 의사한테 너 의료법에 의해서 진료 거부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나 진료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A라는 환자가 B라는 의사한테 진료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그 권리는 없어요. 의무는 있지만. 왜? 의료법이라는 법에서 그 모든 의사들한테 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어떤 특정된 A와 같은 특정된 몇몇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불특정한 모든, 아플 수 있는 불특정한 모든 국민의 보건상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 의료법이라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불특정한 모든 국민의 보건상 안전이라는 공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권리는 법이 보호해야만 되고, 그리고 특정된 사람의 이익을 법이 보호해야만 권리가 성립된다. 그거를 꼭 명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됐고, 그럼 이제 구제법. 그러면 이제 조직법은 형태와 상관없이 그 법의 내용이 법인의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의 직무 범위, 권한을 규율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행위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고. 그럼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규제법은 뭡니까? 보통 무슨 소송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다툼을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를 규율한다. 구제법, 보통 이제 소송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소송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제법은 뭐냐?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다툼, 행위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율한다.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 이게 구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형법이랑 행위법에 보니까, 형법 250조에 보니까
국가라는 사람한테는 살인한 자라는 국민에게 국가라는 사람한테 어떤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5년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형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가라는 법인은 살인한 자라는 국민에 대해서는 자연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벌을 부과할 권리가 형법이나 행위법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어. 그런데 국가가 있고 A가 있는데 자연인 국가는 너 살인했으니까 나한테 형벌, 살인 형법에 규정된 사형이나 징역,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국가라는 법인은 주장해. 근데 A는 저는 살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가 이런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저는 살인을 안 했으니까 국가라는 법인한테는 저한테 형벌 부과할 권리가 없어요라고 주장해. 그러면 국가와 A라는 사람과 사람 간에 이 사형, 무기징역, 징역 5년 같은 형벌을 부과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다툼이 생겼잖아. 그렇죠? 이런 다툼이 생겼을 때 옛날에는 이제 누구 말이 옳은지, 실제로 살인해서 살인 안 했는지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뭐야? 원님 재판, 사또 재판이라고 해서 뭐야? 고문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했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 고문을 통해서 발견한 진실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진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문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바로 진실이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제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 절차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 헌법 12조의 적절차 원칙.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만든 헌법에서도 이제 중요도가 있는데 최상위 헌법 내에서도 중요도로 따질 때 최상위 중요도를 갖고 있는 게 헌법 12조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절차예요. 절차.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게 민주주의 핵심인데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 자 간단하게 말할게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건 뭐예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머슴인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민주주의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결정 내리기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론조사도 해보고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 그럼 그 결정이 옳든 그르든 간에 국민의 뜻에 맞게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민주주의에 부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이라는 그분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거, 저는 이 수입한다는 결론에는 불만이 전혀 없어. 오히려 저는 미국산 쇠고기 그 전에도 광우병 그게 나오기도 전에도 좋아했거든. 단지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일방적으로 결정했거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관련이 깊은 이런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나 또는 여러 가지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결정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 뭐예요? 민주주의에 부합한 것이 아니죠. 적법한 절차를 거친 미국산 쇠고기 수입한다는 결정을 도출하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민주주의에 반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대통령도 어떤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용이 잘못된 거야.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생각할 문제고,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면은 문제될 것이 없는 거고.
그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그냥 지 마음대로 결정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차와 관련돼서 옛날에는 그냥 결과만 중요하니까 고문을 해설해도 진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진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 발견을 위한 절차,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뭐예요? 검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구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의 기관인 검사가 기소, 공소를 하죠. 공소제기, 형사소송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사법원, 바로 판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구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A가 살인했는지를 봐서 살인했다라고 만약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해 보니까 살인했다라고 판단되면 형사법원이 그 사형이나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같은 형벌을 부과하고 형사법원 판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해 보니까 A가 살인을 안 했어. 그럼 국가한테는 형벌 부과할 권리가 없으니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중에 이 형사소송법에서 이런 것이 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이라는 구제법에서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모든 국민은 무죄로 추정된다. 이게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A라는 사람이 살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형사법원 판사한테 증거를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100% 확신을 줘야 돼요. 만약 판사한테 증거를 통해서 당연히 그 A가 살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100% 확신을 주지 못했다. 아무래도 증거를 검사가 제출하긴 했는데 판사가 보니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살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99%는 살인한 것 같은데 1% 정도는 그 사람이 살인 안 했다고 보여. 자,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무죄 판결. 왜?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은 무죄로 추정되는데 검사가 유죄, 이 사람이 살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판사한테 100% 확신을 줘야 되는데 100% 확신을 못 줬잖아. 99%만. 증명을 하지 못했으니까 증명이라는 게 증거를 통해 어떤 사실에 대해서 100% 확신을 판사한테 주는 걸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증거를 통해서 판사한테 100% 확신을 주지 못했으므로 결국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A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A가 살인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검사가 제대로 된 증거 제출을 못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긴 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법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했을 때 실제로는 중요도, 내용에 따른 분류 중에 법의 중요도는 당연히 행위법, 이게 이제 이 법의 중요도가 8, 90% 되고 실제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실생활과 관련돼서 이게 한 10%, 15%, 그 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한 1, 2%? 아, 1, 2%도 안 되는구나. 0.0001% 뭐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위법을 이제 배우는데 이 행위법에서 여러분들 노무사가 배워야 될 행위법이 바로 뭐예요? 노동법이잖아요. 노동법.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여러 가지 노동법의 노동법규를 배우시고, 근데 그 노동법규에 의해서 어떤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바로 행정쟁송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노동법은 양이 많잖아.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근데 행정쟁송법은 어느 사람의 어떤 강사들의 책을 보더라도 뭐예요? 양이 노동법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적죠. 아시겠죠? 이게 노동법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중요도가 이게 훨씬 더 크고요. 아시겠죠?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2번, 3번. 이거는 대륙법 계열.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세계 대다수 99%의 국가는 영국과 미국, 영미법 계열이 아니라 대륙법 계열인데, 대륙법 계열에서는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해요. 그럼 공법과 사법은 뭐냐 했을 때, 공법은 어느 한쪽 사람이 우월한 거야. 우월한 국가 등과 열등한 국민, 이런 사람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 공법은 같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중에 한쪽 사람이 국가 등이 우월하고 한쪽 사람인 국민이 열등해서 우월한 국가 등과 열등한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사법은 여러분과 여러분들 친구와 같은 대등한 사람 간의 관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우월하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사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사법은 약간 대등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근데 왜 굳이, 어차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똑같은데 굳이 공법과 사법을 나눌 이유가 뭐가 있느냐? 법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왜? 공법은 한쪽 사람이 국가 등이 우월하니까 한쪽 사람은 국민은 열등하고, 그러면 열등한 국민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사법은 어느 한쪽 사람이 우월하지가 않으니까 뭐예요? 어느 한쪽 사람을 보호할 이유가 없어. 대등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두 사람 간의 어떤 분쟁에 대해서 양당 사이 이해 조절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어느 한쪽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헌법은 대표적인 공법, 행정법이에요. 아시겠죠? 공법인데 어떤 헌법은 공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 등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법이지, 헌법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 간의 관계에서는 법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헌법에 보면 11조에 뭐예요? 평등권. 국가는 합리적 처벌 사유 없는 한 국민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국가나 이런 그 우월한 행정 주체는 그 국민을 합리적 처벌 사유 없는 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헌법 11조는 국가 등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공법이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 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한테는 똑같은 불펜을 100원에 팔고 안 친한 친구한테는 10만 원에 팔았다. 이거를 굳이 금지할 이유가 없어요. 사법에서는. 그렇지? 왜? 친한 친구랑만 밥 먹고 안 친한 친구랑 밥 안 먹었다. 차별했어. 근데 이거를 헌법 11조 위반으로 위법이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는 사법에서는 굳이 금지할, 차별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니까 그것까지 법을 통해서 금지할 이유는 없죠. 근데 공법 영역에서는 국가가 공무원을 임명할 때 국가 정책에 찬동하는 공무원 사람은 성적이 낮더라도 임명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성적이 높은데도 불합격시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합리사회에서. 그리고 잘생겼다고 음주운전했는데도 혈중하고가 0.1 이상인데 잘생겼다고 면허치도 안 하고, 못생겼다고 면허치도 하고, 이렇게 국가가 우월한지 위해서 일방적으로 국민한테 차별을 하는 것은 안 되잖아. 근데 이거는 헌법 11조라는 평등권을 통해서 금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못하도록 국가한테.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법의 내용이 달라짐으로 공법과 사법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법 공법에서도 또 국가라는 사람과 공법에서도 국가와 국민 간의 형벌권을 규율한다. 형벌 부과할 권리를 규율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율하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형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형벌은 전과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부과받으면 전과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거기 다 프린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과태료 말고 과료라는 게 있어요. 구류, 몰수, 이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를 부과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속칭. 아시겠죠? 뭐 호적의 빨간 줄 이런 거는 가지지 않지만 범죄 경력 데이터에 다 들어가서 경찰청 데이터에 전과자로 평생 남아 있게 됩니다. 일단 아무래도 그래서 벌금 10만 원 형벌이죠. 과태료 1,000만 원. 1,000만 원이 더 비싸죠. 그러나 벌금 10만 원이 훨씬 무겁습니다.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자예요. 그 사람. 벌금 10만 원을 부과받더라도 그 사람은 전과가 있고, 전과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범죄 행위를 범했다. 어마어마하게 형량이 가중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을 훔쳤다. 초범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둘 것 같아. 에이, 검사가 기소유예하든지 하더라도 법원에서 집행유예 같은 걸 통해서 풀어줍니다. 절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초범인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런데 똑같은 편의점에서 물품 훔쳤는데 이 사람이 전에도 물품을 훔쳐가지고 벌금이라도 부과받은 전과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징역형을 부과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시겠죠?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국가 등과, 참고로 형벌은 국가만이 부과할 수 있으니까 국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근로복지공단 같은 그 우월한 사람에는 국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나 근로복지공단 같은 국가 등과 국민이라는 사람들. 형벌 제외한,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그 9가지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규율한다. 요거를 이제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제외한 국가 등과 국민 간의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규율한다. 바로 그 형법에 규정된 9가지 형벌을 제외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끝났죠. 처분, 조세부가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정지 처분, 명령, 복직명령, 지방노동위원회가 밀린 임금 지급 명령, 이런 명령, 그 다음에 무슨 조치, 자가격리 조치, 무슨 결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재심 판정, 이런 결정,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끝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 이게 바로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노동위원회법이나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바로 국가 등과 그 노동위원회라는 국가행정기관이죠. 국가기관인 그 국가기관이 소속된 국가 등과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인데, 그 중에서 노동위원회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뭐예요? 바로 노동위원회법은 죄송합니다. 노동위원회법은 국가 등과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형벌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아닌 다른 행위들, 진호위의 구제명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든. 그 때문에 노동위원회법은 뭐예요? 바로 공법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형법이 아닌 행정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우는 것은 행정쟁송법이니까 바로 이 행정법, 이거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쟁송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저희가 배우는 법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이 정도는 명확히 알고 계셔야죠. 아시겠죠? 단지 약간 옛날에는 요렇게만 했는데 요 중간 연역이 좀 등장하기 시작했어. 뭐냐면 사인과 사인, 일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뭐예요? 대등하지만 않구나,
왜 열등한 사람이 있고 우월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들 친구와 여러분들 관계가 만약 여러분들 친구가 건물주고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와 여러분들 관계가 동일한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건물주가 우월하고 같은 사람들도 이 임차인은 열등하잖아. 이런 관계가 있다. 앞으로 같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했고 국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직원과의 관계는 삼성전자가 우월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런 대등하지 못한 우월 열등이긴 한데 국가는 아닌,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행정주체는 아닌 그 사인과 사인 중에 우월한 사인과 열등한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러한 법이 사회법이라고 하고, 그 사회법의 대표적인 게 노동법이죠. 노동법이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우월한 사용자와 열등한 근로자 간에 그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열등한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간 연역으로 사회법이라고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지금 이제 보면은 어디까지 한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법의 분류까지 해서 14페이지까지 한 걸로 보시면 될 텐데,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빨리 마치고요. 어쨌든 시간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놔둔 프린트,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프린트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루 정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쭉 빼셔가지고 한 8시간 정도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시간 정도 시간을 빼셔가지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꼼꼼하게 8시간 정도 여러 번 읽어보시면, 한 번 읽을 때 한 4시간 걸리더라도 두 번 읽을 때 빨리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5번 정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행정법을 뿐만 아니라 노동법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꼭 읽어보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